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 방송 잘 들으셨죠? 네, 아주 우리 오다방이 정말 화려해지고 내용도 알차졌습니다. 그래서 등수도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우리 서혜성 작가님 오늘 오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오버라지 서혜성입니다. 오바라지. 오다방 바라지. 예. 바라지가 뭡니까? 바라지. 인도 말입니다. 몰래요? 네, 원래 인도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인도 말이어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옥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쓰던 말입니다. 고려시대 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조선시대 때는 옥바라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종교적 의미로 조선까지 왔나요? 한국 그 이제 보살행을 바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행. 종교적 의미, 네, 불교와 불교 같이 이제 들어온 이렇게 말. 뭐 지장보살이 뭐 모든 사람을 구제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걸 바라지한다고 그럽니다. 아. 민중을 위해서 바라지한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말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혜성 작가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 오바라지. 오다방 바라지. 아, 네. 모르는 게 뭐예요? 창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손님이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손님 모시겠습니다. 손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데. 예. 오다방 생긴 일로. 생긴 일은 처음으로 외국인. 아, 이 방송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문제는 외국인인데 국적은 외국인인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더 잘합니다. 네. 역사 연구자시고요. 한겨레 신문 보시거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이미 아실 텐데 후지 다케시 선생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후지 다케시입니다. 말이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 이 정도 갖고 그런 판단하시면 안 될 텐데요. 편하게 이따 갈게요. 후지 선생님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한국에 공부하러 오신 거죠? 애초에 오실 때. 애초에 올 때는요, 거의 공부를 접고 왔어요.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네네네. 그 석사까지는 일본에서 다녔는데, 네. 근데 그 중간에 한번 휴학을 해서 한국에 어학연수를 왔거든요. 그때 어느 학교로 오셨더랬습니까? 그때 연세대. 연세대학 한국학당.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거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일제시대에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사를 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일제시대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사를 공부해야겠다고 네. 전향을 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어학연수는 1년이니까 끝내고 갔는데 근데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사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렇죠. 한국 현대사를. 네.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제 강점기 자료는 있겠지만 일제시대 자료는 많겠죠. 근데 그래서 거의 좌절을 한 거죠. 아 이제 석사 논문 써야 되는데 못 쓰겠다. 그래서 뭐 휴학을 하고 돌아가서 1년은 거의 히키코모리 상태였어요. 히키코모리. 그게 뭡니까? 집에 가만히 방에 가만히 있는 한국말로 방콕. 오타쿠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다르죠. 오답과는 어딘가 하나에 편집정적으로 몰입하는 네. 약간 네 아무튼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 어학연수 왔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여성입니다. 우리 눈치가 그렇게 빠르세요. 아니 그 약간의 떨림이 있으셨어요. 그 만난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한국에 가서 일본어 선생이나 하면서 살자. 한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뭐 공부하러 왔다기보다는 결혼 이주 남성. 결혼 이주 남성.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가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 대학원 수업도 청강을 했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뭐 그건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맞죠. 그러신 부탁을 거죠. 드려야죠. 네. 그랬더니요. 네, 그래서 공부가 되니까 이제 다시 그 일본 대학원에 내는 석사 논문 여기서 쓰고 제출은 그쪽에서 하고 일단 석사는 맞춰야 박사과정을 석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석사는 일본에서 맞추신 거네요. 네, 그렇게 맞춰서 여기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석사 논문을 뭘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승만 정권 초기의 반공 체제에 대해서 반공 체제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박사는 뭘 쓰셨어요? 박사도 뭐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비슷하죠. 네네. 이승만 정권 초기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을 족청계라고 이범석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아주 잘 나갔거든요. 잘 이범석도 나갔죠. 이승만 다음 가는 그렇죠. 제2인자였는데 근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다뤘어요. 아, 그 얘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이 한 거 있어요. 그 한번 있어요. 우등불이라는 책. 네네, 그죠. 그게 수기입니까 소설입니까? 그게 구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범석이 그냥 얘기한 그러니까요. 것을 듣고 그냥 정리한 거여서 소설 아닙니까? 소설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과장된 거라든가 너무 정확하지 과장이 많이 않은 된 것 거. 같아요. 네. 이 독립운동 이분이 혼자 하신 것 같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자기가 원래 너희들이 회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젊은이 회고도 김산도 아니라 혼자 다 했잖아요. 아, 좀 근데 애매하죠. 읽으면서 좀 나이가 먹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런 책을요. 네. 예. 왜냐면 우리가 그 책이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과 네. 너무 다른 거야. 원래 지구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잖아요. 안 하는 또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특히 운동하셨던 분들은 예. 독립투쟁. 예. 네. 그래서 철기 네. 이범석 장군을 중심으로 한 족청계로 연구를 하셨고 족청계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은 네. 그 영역인데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 연구자가 생겼어요? 몇 개 선생님 뒤에. 논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기존의 연구들과 확실히 달랐던 것은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범석의 그 족정을 만들 때 그 모델이 된 것도 사실은 이범석이 중국에서 장개석이 만든 그 훈련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온 것을 그대로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제가 처음이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자유당 만들 때 또 그 국민당 개조하고 관련되어 있다든가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 족정이면 족정 같은 걸 바라보려는 관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을 잘 안 했잖아요. 사실은 독립운동도 대부분은 중국 대륙에서 사실은 벌어진 거잖아요. 중국에서 한 거죠. 네. 그런데도 그것을 단시 중국의 혁명운동이라든가 그런 것과의 관련 속에서 보려는 경향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네. 특히나 우파 쪽에서. 네네네. 그 이제 분단이 되면서 중국과 이제 네. 멀어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과장을 마음껏 해도 그렇죠. 입증할 방법이 사실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흔히 유커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해요. 너무 많으니까. 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좀 참아라. 얼마 정도 참으면 되냐. 36년 정도 참아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총 들고 훈련 받았다. 그 총도 줬다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니까 쉽지. 우리가 저기 네팔 민주화 운동 한다고 버머나 뭐 이런 버머나 이런 데 거 여기도 떼줘가지고 훈련장 주고 총 주고 니네 민주화 운동 하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그럴 오지랖이 있겠느냐 한국 사람한테. 난 중국이 물론 일본을 물리쳐야 되는 과제가 공동의 과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너그러움에 대해서는 난 한국 사람 잊어버리면 그거는 한국 사람답지 않. 그건 진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양 문화에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버마도 미얀마도요. 네, 예. 지도자의 생신을 축하하더라고요. 아웅산 수치 생신이 6월 19일이에요. 동양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르지만 모르지만 나쁜 나라가 주로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이승만의 생일을 그랬죠, 옛날에. 네, 그렇죠. 했어요. 탄신도 아니야. 탄광 80년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뭐 북한도 그렇고 산자의 동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산자의 생일을 기리는 사회는 그건 인격 통치 국가, 그렇죠. 독재 국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데도 그러니까 약간 낯설었어요. 그래서 파티를 해요. 그 파티할 때 심지어 제가 한번 밥을 산 적이 있는데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버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버마가 민주화되면 예. 정말 아니 여러 번 같이 계셨죠. 정말 고마운 나라가 어디냐. 제가 기대했던 건 내가 밥을 사니까 한국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100번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라는 아니 근데 밥을 사주고 그런 거 오창익이 고마운 거지 한국이 고마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노르웨이냐 그랬더니 중국하고 비슷한 겁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버마 방송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단파 방송국을 만들어주고 동영상과 라디오를 다 해주고, 그다음 버마 사람들 학교 보내주고 병원 보내주고, 그다음 민주화운동하다 저 태국 접경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탈이 나면 만약 갈 수만 있으면 노르웨이 가는 거예요. 아 정말 그거는 그 도덕성 있잖아요. 그걸 출연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부지인 스님 얘기를 해야지. 네, 진행자 메인 진행자가 지금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건데. 피차 일반입니다만. 아니 좀 그냥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박사를 건 성균관대에서 하신 거네. 네네. 족청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냐. 서중석 선생님께서 네. 지도 교수를 네네, 하신 맞아요. 거고. 네. 근래 선생님 잘 계시죠? 네, 잘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가 한 3년 되셨나요? 벌써 3년이나 됐나? 네. 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념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건국의 지도자들이 네. 구상했던 건국 이념. 네. 그건 해방 뭡니까?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건국은 1919년도에 됐고요. 아, 네. 네, 그래도 뭐 자기들은 건국 이념이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1948년 네, 그건 8월 내성- 네.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뭡니까 그러면? 아 근데 그 순간에는 엄밀하게는 없다고 봐야겠죠. 네. 좀 애매한데요. 네. 근데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이라는 식으로 본다면 그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 김종인이 민주주의가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있었죠. 우리 시기부터. 네. 48년 일공화국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유진호가 주도한 것이긴 그렇습니다. 한데요. 예. 그러니까 전지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이미 달성된 거잖아요. 네, 네. 그거야 뭐 근대 헌법이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단 현대 헌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중요한 걸로 삼는다.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식으로 밝히고 있었죠. 네, 유진호 박사가 이제 그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헌법이 무엇이냐해서 당신이 그걸 기초했기 때문에 그 책을 썼죠. 헌법 회의라고요. 네네. 그래서 헌법 회의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기초해서 94년도인가요? 한국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아니냐 하고 누가 질의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의 성격이다. 근데 헌법재판관이 그 당시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이렇게 내리지 않았고 사회민주주의적 헌법의 요소를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일상 그것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네. 그 처음에 국회에서 산정되는 거잖아요. 먼저 네, 헌법조안이라는 네. 게. 네. 그때 그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은 이 기본 전시는 민족 사회주의다라고 설명하게 됐어요. 그런 걸 연구하시고, 그리고 일본에 안 가시고 어차피 결혼 이주셨으니까 네네. 한국에서 사시는데 직업으로는 역사 공부. 그렇죠. 네. 연구. 연구. 그러죠. 역사 문제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가 두 글자나 두 번이나 들어가는 연구소의 연구원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재미없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역사문제연구소 뭐 박원순 시장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예, 처음 만들 왜요? 때. 처음 만들 때요. 이 창립 역사문제연구소. 멤버 창립 멤버. 아, 그래요? 초대 이사장. 이사장. 저 전설이 하나 내려오던데 역사문제연구소 필동인가 어디 있을 때 그 필동에 집을 뭐 박원순 변호사가 통틀어서 뭐 집을 내놨대나 뭐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갈 때 네. 그거 남겨놓고 남겨놓고 주고 갔죠. 그냥 간 거죠. 자기 집을 집이 여러 채인데 아니면 그건 딸랑 아니었죠. 하나인데 개인 집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연구소도 있었는데. 연구소였죠. 2층 네. 집이 집이었는데요. 네. 70년대에 지은 2층 집. 그 당시로는 아주 큰 그러니까 집이었고요. 박원순 변호사가 집도 없는 사람이 자기 집 한 채를 예. 역사문제연구소에 기부하고 갔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돈을 안 받고 그 집을 주면서 집값을 안 받고 네. 그러면은 상당한 액수였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나오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뭐요? 그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30대였어요. 네. 30대. 그러니까 그 필동 골목을 쭉 따라 들어가면 네. 나오는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그 오늘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민족적 역사관 혹은 진보적 역사관을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내가 역사문제연구소인데요. 그 당시 이제 잡지도 발행을 했죠. 네. 예, 지금도 나와 지금도 있어요. 발행을 하고 그게 있죠. 90년대 초입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그랬던 게 기부했던 게 그렇습니다. 예, 90년대 초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쯤에 예. 지금은 정치하지만 이종걸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박원순 변호사가 다른 거 몰라도 거인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집 한 채를 통째로 기부했다. 그거밖에 없는데 재산이. 이종걸 변호사도 사실 기양에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아니 자기는 돈은 좀 내긴 했는데 돈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많이 낸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나는 집을 못 낸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런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원순 변호사가 변호사를 어디서 했냐면 남대문에서 했거든요. 네. 남대문이 누구냐면 조영래 변호사 처음 사무실이었습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형이 중요한 거야. 누구를 형으로 삼느냐. 오창희 국장은 좋은 형이 있는 줄 알아야 돼. 누구요? 설씨라면 저도 못씨예요. 그러니까 좋은 형, 정말 좋은 선배하고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박원순 변호사 뛰어났겠지만 조영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익소송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정말 그리고 그 전태일 평전을 쓴 그치. 그런 뛰어난 변호사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조 변호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다시 사무실을 냈는데 그게 같이 냈을 때 낸 사람이 이종걸이에요. 맞아요. 네. 박원순 이종걸이 네, 같은 같이 낸 사무실에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그렇게 넓게 시민사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종걸이 같이 돈 있었기 벌어와서.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바로 역사문제연구소를 이렇게 돈을 내서 만들고 또 그걸 기부하고 이종걸 변호사도 그렇게 하고 그때는 참 아름다웠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돈으로 치면 2~30억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워낙 부동산 이런 개념이 약해서 알 수는 없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예. 그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셨고 네. 좀 그 전에는 무슨 높은 일자리 아니셨어요? 네 한때 연구실장이었어요. 그 네. 2년 반 정도 했고. 네. 근데 그거 임기가 있는 거죠. 네. 연구원들 중에 돌아가면서 그렇죠. 실장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 한국에 오래 사시면 국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국적 문제요? 네, 뭐 한국인이냐? 한국인이 아니 일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국적. 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불편하거나 네, 뭐 그런 건 이런 없으시냐고. 면들. 뭐 재산권의 불이익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참정권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럴 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재산은 잘 모르겠고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테이프 빌릴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뭐 이런. 근데 제가 혼자 사는 거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그렇군요. 없어요. 사모님 때문에. 참정권이야 제한은 되어 있죠. 네. 그래도 지금 연주권이 있어서요. 네네. 네. 지방 선거의 선거권까지는 있어요. 대통령 선거권은요? 그건 없어요. 네. 그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된 게 예.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들의 참정권 문제라는 게 논의됐었잖아요. 그게 노무현 정권 때인데 네. 그때 맞교환을 하려고 한 거죠. 한국에서는 연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집안 수준의 참정권을 준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줘야 된다. 지금 고려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먼저 했는데 일본에서는 무시했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연주권이 있는 외국인 하면 화교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냥 우리는 다 쓰지 그냥. 그렇지 하는 김에.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왜 굳이 일본하고 맞 거래를 하려고 그냥 하지. 그래서 입증은 된 거죠. 네. 하여튼 그 한국에 사신 지 얼마 되셨죠? 근데 16년 정도. 16년 동안 사시면서 네. 16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000년. 2000년이죠. 네. 그때는 한국 사회가 약간 역동성이 있고 막 약진하고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 미래가 좀 밝아 보였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그때가 인권연대가 막 설립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식이에요.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랬다는 게 뭔가 할 일도 있고 얘기하면 또 뭐 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었죠. 김대중 정부 때 그렇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지나서 지금 이명박근혜 한 8년 지내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과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단박에. 라는 것을 네. 깨달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전후민주주의라는 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네. 근데 한국은 몇 년 만에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민주화라는 게 제도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회 민주화라는 게 제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았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반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민주화가. 그래서 결국에는 겉으로만 일단 민주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만 있는 민주화는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죠. 네. 절차 민주주의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거 정도 형성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 민주화나 생활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고쳐되자마자 과거로 바로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민주운동 시기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손쉽게 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과거사 화해위원회 같은 걸 정말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는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화해 안 하는 것이 그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슈비츠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죠? 불가능한 거를 화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망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6월 항쟁 30주년인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30년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민주주의 후퇴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망각의 복수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망각이 복수합니다. 기억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망각이 우리를 복수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의 가치 이럴 때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죠. 저 과거사를 그 화해 화해 네. 그게 이제 남아공 모델이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남아공. 근데 저는 그때도 좀 그랬는데 아니 남아공은 쪽수도 더 훨씬 많고 그리고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 네. 다시 그 아파르테이트하는 백인 권력으로 갈 가능성이 제로. 전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핍박당하다가 노동자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뭐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닌데도 흉내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단죄도 정확히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쟁 안정이 가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기관에 대한 정돈 작업이 돼야 되죠. 뭐 해체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한국과 굉장히 사실 유사한 데가요. 네.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단죄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그래서 요새 금융 다시 국권인가요? 정권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차베스 죽음과 함께. 그러니까 석유값 좀 떨어지니까 휘청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죄와 증거리 없는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주화가 그렇게 단박에 그 허물어지는 민주화의 성과가 이런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요새 또 관심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신문에 보니까 뭐 감옥, 옥바라지 골목, 골목 네. 참. 네. 신문에 칼럼도 한번 쓰셨죠? 네, 뭐 네. 관련된 건 여러 번 썼어요. 네. 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옥바라지 골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게 서대문 현무소 맞은편에 네.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 네, 그 맞은편. 네. 길 건너편에. 네네. 그러니까 거기를 옛날부터 옥바라지 골목이라 불렀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음. 그 구전으로만 그냥 전해져 내려왔던 거라서요. 정확히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지는 좀 불분명하죠. 네. 그래서 근처에 살아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거기 가면 여관이나 여인숙이 되게 좁은 골목인데도 한때 뭐 40개 정도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동네였어요. 그게 죄다 그 감옥 때문에 있는 여인숙 여관이었던 건가요? 그거 자체는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게 알 수는 근데 없는데. 꽤는 그렇다. 네. 어느 근데 정도. 그 지역 자체가 원래 10년대에는 아무도 안 살았던 동네였어요. 1910년대에는 네. 처음에 감옥이 생겼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감옥 자체는 1908년에 생겼는데요. 근데 그때 거기다가 감옥을 지은 건 그 지역에 아무도 안 살았기 때문이었죠. 네. 사람이 사는데 감옥을 지을 리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랬는데 20년대부터 현선된 것 같아요. 그 마을이. 근데 그렇게 된 건 거기에 감옥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니까. 특히 그 3.1운동 이후로는 감옥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1904년에서 네. 5년 사이에 무학제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낙이 몰고 이렇게 네. 넘어가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정말 호랑이 나타났을 것 같은 언덕이죠.
무학제복이라는 이제 서대문에서 이게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옛날에는 거기가 다 높았죠. 네. 걸어 올라가니까. 네. 걸어 올라가면 높고 자동차로 가면 안 높고 그런 거죠. 아니, 세상이 그리고 깎- 깎았죠. 깎았죠. 예, 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른쪽에 집이 몇 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오늘날처럼 타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고, 집이 몇 채 있긴 있었는데 아주 이제 그냥 한촌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거기 떡집이 몇 개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네네. 서대문이라는 게 나가면 이제 네네. 나그네들이 가장 그 당시 이 떡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포토블 푸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고 장시간 갈주갈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크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떡을 팔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서대문 바로 밖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대문 바로 밖에 지금 서대문 노탈이라고 말하는 네. 그럴 즈음이었고 거기 영천 정도 갔을 때는 네. 없었죠. 영천에는 조선 후기에 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는 영천장이라고 해서 나무장이었습니다. 네. 영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서대문 쪽. 서대문 쪽 동대문 서대문 너머에는 동대문역에서 서대문 쪽. 서대문 너머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그 20년대부터 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네. 그리고 여인숙 여관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옥바라지가 그래서 네, 형성된 그렇게 거예요.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게 서대문 현무소 일대에 그렇게 음. 현선됐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건너편에. 네, 근데 애매한 게 또 옥바라지라는 일 자체가 네. 말하자면 가사노동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록으로 남진 않죠. 그런 것은. 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 가사노동을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그 또한 기록이요. 누군가가 수기를 남기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누가 밥을 해줬을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상해나 이런 곳에서요. 거죠. 네. 사실은 그거 없이는 그렇죠. 아무리 지가 대단한 뭐라고 사람이라도 밥을 그래요. 안 먹고 싸울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네. 반드시 누가 했을 텐데. 마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밥을 직접 안 하셨거든요. 네. 안 했겠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없이는 독립운동도 불가능했던 것처럼 그 투옥된 사람들 감옥 속에서 싸우려면 외부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감옥 들어가서 전향한 사람들을 보면 고립감 때문에 전향을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네. 나 혼자 남겨졌다. 그러면 견디질 못하거든요. 가나다라 면회를 자주 간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우지 선생님 말씀은 1920년대 이후에 이제 대략적 기록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명쾌한 기록이 없으니까 네. 40여 개의 숙박업소가 생겼다. 아니, 그건 뭐 최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40여 개 숙박업소가 있어. 그런데 사실 그쪽의 유동성을 봤을 때는 거기에 굳이 40여 개까지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보기에. 무슨 누군가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기능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옥바라지에 이용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선생님 쓰신 글 중에 그게 있어요. 가령 네. 이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이신 네. 광락원 여사도 그 일대에 와서 옥바라지 했을 것이다. 뭐 근데 그건 10년대 얘기여서요. 10년대 근데 얘기니까, 그건 좀 예.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누가 이제 그렇게 쓰긴 쓰셨던데. 예, 그러니까 근데 김구 선생의 글을 보면 광락원 여사께서 김구 선생 옥바라지 해줬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네, 그건 있죠. 그러면 거기 말고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소대문에서 그 사이에서 했겠죠. 어디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서대문 형무소가 대한민국 최초의 감옥이고 네, 네. 그 근대식 감옥. 네, 대한민국은 그전엔 아니고. 감옥이 없었으니까 예, 예. 대한민국은 아니죠. 예, 예, 한반도에. 예, 예. 그리고 최초의 감옥이고 유일한 감옥이었고 네.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감옥이고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로 저 의왕으로 이사간 그거니까 뭐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고 독립운동 뭐 민주화운동 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으로 가신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들의 어떤 터전 같은 게 옥바라지 골목이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뭐 철거 문제가 네,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온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거기, 짓대입니까 거기도? 네, 롯데캐슬 아. 짓는 롯데 네, 기억해야 돼요. 롯데 네. 그래서요. 네. 짓는데
문제는요. 근데 사실은 옷바라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 현무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있어도 옷바라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없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알아도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서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그렇죠. 옷도 그런 입었을 관심을 안 텐데. 가는 네. 것처럼. 근데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여기가 네. 빠질 골목이고 여기가 한간이 가치가 이제 있다. 신문에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걸요. 네. 예.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지켜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도 그 곧바로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거죠. 서울시에서요. 뭐 관리 처분 인가 자체는 전노구에서 내리는 네. 것이긴 네. 한데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다 했나요? 뭐 많은 부분. 그래서 지금 한 90% 정도는 벌써. 걸려버렸죠. 네. 그럼 뭐 언론에 보니까 박 시장이 뭐 네네. 직을 걸고 뭐 네. 이거 안 한다는 건 그 이후에 네, 그게 5월 17일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남았던 데가 두 가구가 있었어요. 이거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네요. 근데 사실은 네.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대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주민들은 많이 나가긴 했지만.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다 남길 수도 있었죠. 그 골목 자체. 근데 몇 달 사이에 다 해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악질적으로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 한옥들도 많았어요. 많았죠. 네, 저는 그래서, 여러 봤습니다. 네, 그런 한옥들 보관을 해야 된다. 음. 그런 식으로 전노구에도 얘기하고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한옥부터 부셨어요. 왜냐면 그거 남겨놓으면 그것 다른 걸못 때문에 부시게 공사가 되니까. 중단될 예, 수 예, 있으니까. 근데 먼저 없애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단지 옥바라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영천지구는 네, 네. 서울 서민들이 살았던 네, 네. 대표적인 공간이고 사실 그 공간은 지난 100년의 기억의 저장소 같은 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또 서울 시내하고 또 다릅니다. 사실은 그냥 없는 곳이 거기 형성되었거든. 사실은요. 그 당시로는 거기가 고향군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도시 빈민들이 형성되어서 생존이라는 것을 주로 옥을 바라지하면서 유지했던 여관이라는 게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 면회 온 사람들 그분들의 눈물과 또 상담도 해주고 뭐 누구를 만나면 좀 도움을 준답디다 뭐 이를테면 요즘 말로 하면 NGO가 해야 되는 일을 여관이 한 거잖아요. 인권단체 같은 거. 네, 그렇죠. 여관 주인 아저씨가 한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옷을 넣어줄 땐 이렇게 넣어주고 한원서 쓰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편지 같은 거 하다가 걸리지 말고 거기 뭐. 대소소 같은 것도 있었죠. 대소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줬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옥에 많은 한국인의 신체가 최초로 계획적으로 구금되기 시작한 공간이고 예, 그리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식민지 치하에 만들어진 어떤 낙인이었고 그것이 근데 그런 곳에 대해서 그런 기억의 저장소 같은 곳이고 당시 한국 사람들이 양식집을 특별히 지을 생각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한옥을 지었는데 그거부터 부셨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기억부터 파괴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들리는군요. 후진 선생님은 옷바라지 골목을 보존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존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전 철거 이전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뭔가 기본적으로는 철거 이전의 모습이어야죠. 네네네. 거기에 다 많은 역사들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집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어울리면서 그 동네가 존재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니까요. 근데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서대문 현무소는 다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서대문 현무소 자체는 사실은 탄압의 산지인 거고 오히려 옷바라지야말로 저항의 산지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도 견딜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었던 곳이니까. 야, 길 하나 건너편 차이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서대문 옥에 가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약수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인이 옛날에 그냥 본게도 되겠죠.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우금봉이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회만 가는 걸 아는데 밤이 너무 적적할 것 같은 거 자기 애인이. 그렇잖아. 밤에는 면회가 안 되잖아요. 김영수 입장에서는 아니면 우금봉 입장에서. 우금봉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애인이
밤이 얼마나 적적하겠는가 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신 옥바라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소프라노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에 차도 안 맞아서 들릴 수도 있겠네. 소프라노니까 들리지. 네. 소프라노 테너는 안 들리지. 근데 김양수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면서 울었어. 울겠네. 정말 울겠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옥바라지 이게 노래 옥바라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기억을 보존하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교도소 가신 분들은 또 힘들지만 그때는 교도소가 정말 힘든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좁았고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고. 아니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일제시대 때 교도소에 옥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구금 시설이고 뭐 징역 10년이면 10년 동안 죄값을 치르도록 고통을 주는 건데 그 만기 못 채우고 중간에 죽어요.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었고 그다음 기결수 재판이 다 끝나는데도 괴롭혔고 고문을 했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옥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도산 안창호 선생 옥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옥 가서 죽은 옥사입니다. 거예요. 옥사가 많잖아요. 네. 우당 이회영 선생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옥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고문 끝에. 그거 옥사죠. 예, 옥사죠. 그러니까 리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중근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는 거 다르게 우리 지금 교도소에는 고문 시설이 없는데 옛날에는 교도소에 고문 시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죠. 아니 전공하신 분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끝에가 유관순이 대표적으로 옥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지금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가슴에 걸리는 게 이제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전향에 회유 당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옥바라지라고 하는 일종의 기지죠. 기지, 물질적 기지이자 사실 물질적 기지라기보다는 애정의 기지겠죠. 거기서 출발한 애인들, 어머니들, 누이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그들이 그걸 지켜냈던 그런 공간인데 사랑과 연대의 기억이 그렇죠. 사랑과 연대의 기억. 그런 힘으로 이제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셔서 결국 그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전혀 해결은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수단과 중단을 방법을 하겠다. 거기까지예요, 아직까지는. 공사는 없다. 공사는 지금 중단되고 철거는 안 한다. 네. 근데 그것뿐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쫓겨난 사람들은 지금도 천막에서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약 뭐 영화제도 있고 그런데 며칠 주말에 거기서요. 네네. 영화제는 오늘 해요. 오늘인가요? 이 방송은 뭐 금요일에 녹음하고 나가는 거 월요일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청취자들이 다 알아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후진희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제일 바라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시고 지금 싶은 얘기하고 대로 있는데 하신다면 그 5월 17일 날에 간제 집행이 된 데가 구본장 여관이라는 네네. 데예요. 그 여관 주변 골목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보존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종의 근대 문화유산 이런 거로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 시장님도 그 옥바라지 타운 같은 거 만들겠다. 그러니까 3.1 운동 100주년에 맞춰서 라고 구상 발표를 하셨어요. 아주 한 적 있죠. 근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새로 뭔가를 지어서 옥바라지 때문에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긴 얘기고. 아니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이미 있는 건데.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다행히 한옥도 몇 채 남아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나마 후지 선생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본장 여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그 골목 자체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거기 여관을 뭐 게스트하우스로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관 자체를 옥바라지에 대한 이런 메모리얼로 만들면 안 될까요? 그 당시 어떻게 옥바라지를 했고 뭐 어느 골목에는 사법대사서가 있었고 뭐 주로 영치금을 낼 때는 어떻게 넣고 이럴 때면 도리어 그런 것들 실제로 감옥생활 하시는 분들만큼
가족들도 사실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런 기억들을 남기는 서민들의 메모리알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구본장 여관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1층 역사관 같은 거 예, 하고 그러니까요. 2층, 예. 3층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 머무르면서 서대문 현무소도 보러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나 네. 서대문 종로구예요. 참 이상한 경계가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 대로로 이쪽은 서대문구, 이쪽은 종로구인 거죠. 네, 예전에는 다 서대문구 현저동이었는데 네. 75년에 그렇게 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현저동이죠, 근데 예전에 현저동이었고 지금 무학동이에요. 무학동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비용이 종로구청이나 혹은 서울시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야겠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근데 그것이 이미 지금 어떤 업자들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땅을요. 네. 그럼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소유권은 전체를 이미 다 조합으로 넘어간 상태니까요. 재개발 조합에 넘어간 네. 거죠 이미. 예. 그랬을 때 궁금한 게 이제 네. 그런 이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팔아버린 땅을 서울시가 지자체가 다시 사가지고 그 부분 한 라인만 남긴다. 아니요, 팔아버린 게 아니라 그 재개발을 위한 땅 주인들, 네. 주민들의 조합이잖아요. 지금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조합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팔아버렸는데 자기들 그 소유권 조합이 가지고 있죠. 조합이 소유자죠. 네, 그러니까 조합하고 협상을 하면 되죠. 네. 뭐 지금 이거 철거도 못 하고 뭐 어쩌고 아파트로 못 간다 절대로. 그리고 내가 시장으로 있는 한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그 길 하나를 엇바라지 길로 남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업자들한테도 네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아파트가 그냥 문득 들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년의 기업과 함께하는 아파트다. 이게 아파트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브랜드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제 생각에는. 그리고 롯데가 독립운동, 독립투쟁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롯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롯데는 예 그렇죠. 독립하고 반대의 길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돈까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면 자기가 공사를 하는 그 대지의 이력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 자기가 하는 것도 대지의 이력인데, 그러니까 그 이력 중에 가장 오래된 이력인 옥바라지 이력을 지우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리어 그런 협상을 보창 선생님 지금 나서시면 어떻게 보치 선생님 같이 제가 어딜 아니 롯데나 조합원들 전 롯데하고 하여튼 뭐 할 일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설계를 좀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죠. 다행히 구본장 여관이 구석에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신문에 보면 구본장 여관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그쪽 그거라서. 골목밖에 없으니까요. 선생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정말 죄송한데 네네.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자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 역사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하여튼 왜 관심을 그러니까 이런 의제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 예. 근데 왜 옥바라지? 뭐 오빠라지 골목 자체 원래 관계를 갖게 된 것 자체는 뭐 어쩌다가 아는 애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좀 역사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 것이긴 한데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도 많이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죠. 그 옥바라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잘 못 봤던 부분을 깨닫게 해준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또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사실 이제 뭐 지난 100년의 기회로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서대문 밖에 그렇게 사실은 교도소 치고는 굉장히 도시에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요. 서대문 바로 밖에 있었으니까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대한제국은 힘이 없었고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일본식 표현으로는 동양 최고의 근대식 현대식 감옥이라고 지었거든요. 울산의학 이후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구금전은 민주화운동이 더 많거든요. 그때 그분들을
지키고 네. 또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연대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인 거죠. 역사를 이제 서대문 형무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력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비권력 공간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일상의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역사를 권력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소소한 개인들의 삶의 중심으로 바라보느냐는 한 길 하나를 사이에 놓고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굳이 얘기하면, 네. 굳이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굳이 얘기하면 서대문 옥보다 저는 옥바라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요. 왜냐하면 서대문 옥은 설계도도 있고 까놓고 말해서 복원도 가능해요. 그건 그냥 다시 지으면 돼. 심하게 말해서 500리 밖에다 지을 수 있어요. 옥바라지는 복원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소소한 때가 다 묻어 있을 때만 그 공간은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라는 것이 그냥 살기 편한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는 동시에 기억의 저장소여야 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건 도시에 남아있는 기억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북촌 밀어버려야지. 북촌 왜 놔둡니까? 저 쓸데없이 한옥 같은 거 왜 불편하게 모기 나오고 말이지. 맨날 춥고 그런데 왜 저 북촌을 놔두냐고 똑같은 거죠. 도시는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여러 군데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다녔는데 그 영천 일대, 현조동 일대, 무학동 일대에만 사실은 현조동 그 서대문 옥 뒤편도 원래 다 그런 곳이었는데 전부 재개발을 싹 없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딱 한 군데예요. 도심 지역에서. 그 지역 이른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것마저 파버리고 나면 이 역사 모든 걸 따라서도 그 선명의 삶의 모습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한번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적 의미도 있고 역사적 의미도 네, 있고. 네. 역사적 의미는 아까 김약수 선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분 북한에 가신 분이니까. 하여튼 아니 저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은 선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납북됐을 겁니다. 아무튼 김학수.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있었나요? 새삼 여쭙고 싶어요. 서대문 형무소. 뭐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구금되었던 것은 백오인 사건이죠. 백오인 사건 때 이제 백오인 분들 다 들어왔으니까 여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3.1운동, 3.1운동 때는 그 옥만 부족해가지고 저기 지금 마포 뭐라고 그럽니까? 서부지원 거기도 옥자리였죠. 그 마포 형무소. 마포 옥이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아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간단하게 말하면 다 서대문 옥에 갇혔죠. 한국의 민주화운동가 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은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그 생기기 전에 1906년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승만이 갇혔던 것은 전옥서라고 지금 영풍문고에서 종로 사이에 있는 그 옥에 그러니까 현대 감옥은 아니죠. 예, 옥은 네, 옥인데 이제 네, 전옥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구금 시설이죠. 임시 단기. 그런데 이승만은 거기서 저기 성경의 일부를 번역하고 영어를 가르쳤고 영어 사전을 만들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감옥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서대문 옥에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냥 툭 넘어가면 좀. 아니 아까 말씀하셨죠.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안중근은 당연히 해외에 살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요. 뭐 누구를 얘기할까? 한국의 조선공산당 사건의 모든 사람은 서대문 옥에 다 갇혔고요. 그리고 뭐 해방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갔죠. 조공암도 거기서 처형. 그렇죠. 조공암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하고는 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김지하 약간 되면 고은 뭐 이를테면 모든 특히 김대중, 이영희 네. 이영희 선생님 뭐 이러면 다 뭐 거기서 갔죠. 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공간이네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그런 면회를 했겠어요? 이영희 선생님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뭐 사모님 왔다 갔다 하셨겠죠. 면회가 교도소에서 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아니 면을 집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었겠지만 네. 당시만 해도 서울에 대한 인구 집중도 이렇게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왔을 때 어디서 머물르겠느냐고요. 아니 어디서 뭐 그러니 오죽했으면 이리 옥바라지 골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면회 한번 오려면 한 이틀씩 걸려서. 그렇죠. 와가지고 적어도 전날 부산이나 목포에서 온다고 치면 뭐 당일치기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예전에. 그때 12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와가지고 하루를 자면서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면회 신청을 하면 지금처럼 무슨 딱딱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사정해 아니 가지고. 지금은 저도 지방교도소 다닐 때 안 그런데 예전에 진주교도소나 이런 거 할 때 중부고속도로 이런 거 없을 때요. 네. 그거 이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연 한번 하러 가는데. 아니 면회 가라. 면회. 옛날에 뭐 서경원 의원도 계시고
가는데 하루고 왜냐면 면허는 일과 시간에만 되잖아요. 9시부터 뭐 3시 반 딱 이렇게 면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내려가서 밤에 면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겠고 뭐 건국 이후에도 그랬을 테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였겠네요. 그동안 단기적으로 여인숙에서 머물면서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눈물이 땀이 있을 묻었겠습니까. 때는. 남편과 오빠였을 텐데 주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흘렸을 아들도 많았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엄마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바람백에 흘렸을 그 눈물의 양 그런 것 같아요. 역사와 민주주의라는 건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의 양만큼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 딱 그만큼밖에 안 나가요. 그 공간 중에 가장 압축적 공간을 얘기하면 옥바라지 골목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옥바라지 골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도 뭐 5월 17일 날에는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죠. 철거. 네, 그거 새벽에. 간접 집행이 있어서 그때는 검색어 1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다음에서요? 네. 네이버는 아니고. 실검 1위. 아니 네이버에서도 올라왔었죠. 네. 아니 근데 지금도 그 관심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의 그때 간접 사건으로. 집행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왔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을 가졌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게 여겨지죠. 다 해결됐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네요. 강제 집행을 멈추게 한 거는 맞다. 네. 박원순 시장이. 네. 뭐 보통 그게 복원과는 관련 없다. 네. 네. 그러나 그러니까 더만 아직까지는 답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없죠. 거잖아요. 법 자체가 되게 폭력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법이 일제 때 만들어졌죠. 아니 도시정비법은 훨씬 뒤에 만들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철거하는 법이요. 네네. 예,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철거시킬 때 만든 네네. 불악후민 밀어내듯이 하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역사와 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처럼 모셔서요. 네. 그 옥바라지 골목은 이제 하여튼 복원하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만한 지켜내고. 공간 그리고 정말 건너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라는 건 뭐 정책이라는 게 표현되는 건 뭐 의지가 표현되는 건 예산이니까 예산도 더 넣고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들의 눈물, 누이들의 눈물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정말 그게 잘만 복원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공간일 것 그렇죠. 같고 사실은 세계적인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나라요? 아니 그러니까 감옥 말고 감옥 앞에 연대 뭐 저항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투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야 아들이야 명예라도 있지 독립운동한다고 투쟁한다고 이념이라도 있지 뭐 가고 싶은 데라도 있지 근데 그의 엄마란 이유만으로 사실 잘 동의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도 그러셨는데 대모할 때 동의 잘 안 되는데 그랬는데도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헌신하고 또 그러다 민가협이나 유가협에서 보는 것처럼 엄마들도 또 같이 독립투쟁하고 이런 모델들이 일제시대 때도 꽤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공간 그러니까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고 탄압이 아니라 기억이고 연대고 이런 공간이 또 있나요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되게 제3세계들은 그런 걸 보존할 힘이 별로 없죠. 첫 번째가 보존할 힘이 별로 없고요. 서구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설은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가 있는 거죠. 아우슈비츠 앞에 무슨 슬픈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우슈비츠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도시 중세 감옥들은 유럽의 많은 지역들은 보존하고 있죠. 여전히도 중세 감옥을 보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 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몇처럼 모셨으니까 저 지금 한국 사회는 잘 가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글을 쓴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뭐 하나 올린 거 그래요? 있었네요. 예. 아까 우금봉이라고 그러는데 우운봉이네요. 우은봉. 예, 우운봉. 금이 아니라 구운. 예, 우운봉. 김혁수가 옥에 있을 적에 애인 우운봉이 정칠성과 함께 밤에 근계산 기슭에 올라 서대문 옥을 향해 소프라노로 길게 노래했다. 아직 부르고 있다. 치군요. 예, 그렇게 썼네요, 제가. 그게 지금도 부르고 있다. 아직 부르고 있다. 지금도라고 안 하고 아직 부르고 있다. 예. 무슨 의미입니까?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옥을 향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고통 그리고 그 기억
그때는 다시 옥바라지 골목 얘기 나오지 않을 때였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 길이 참 중요하다. 저 기억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는 손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골목 어디선가 자기 애인을 향해서 노래 불렀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 감옥 밖에서 노래를 불러서 애인이 듣게 하고 김약수가 울고 참 대단한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망각 네. 관련된 그거 망각. 조금 말씀. 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그 변혁 운동의 흐름이라는 게 한번 끊기게 되는 게 네, 93, 4년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주택공사에서 옛날에 조사한 게 있어요. 네, 연도별로 단독주택 사는 사람과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다음에 어떤 집에 살 것입니다. 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92년까지는 아파트 살고 싶다 뭐 하는 사람이 40%가 안 됐어요. 네, 네. 근데 93년에 갑자기 68%로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가 바뀌는 그것과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라든가 변혁이라든가 네네. 그런 걸 잊어버리는 것과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맘때 좀 지나선가 나온 광고 카피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완전히 역사성이 없는 그런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네. 갖춰져 있고 그렇지만 아무런 역사성이 없는. 그거 단절이죠. 네. 스스로 고립을 네.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고립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각이 공간적으로 네. 체현된 게 그 아파트. 인생이에요. 아파트란 건 망각의 공간이죠. 네. 그 망각의 공간 아파트가 옥바라지 골목도 네. 망각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참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제전에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가슴이 아프네요. 아니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 말고요. 또 네, 뭐 미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네, 뭐 아직은 미래는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옥바라지 골목의 미래 또 일본 한국 역사를 우리 역사라고 말하는 일본 사람 이주 결혼 남성으로서 한국사의 미래 어떠세요? 그래도 일본보단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아, 아닌가요? 일본보다 재밌으니까 여기 있죠. 네. 뭐가 재밌으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일본이랑 닮아가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를테면요. 뭐 인간관계나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해졌죠. 느낌이. 예전에는 좀 더 대놓고 바로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많이 약해졌고 뭐라고 해야 될까. 방송에서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 재밌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 한국이. 재미있는 점. 뭐 우선 한국은 역동적이죠. 네, 일본에 아직까지는 비하면 역동적이죠. 역동적이죠. 그리고 일본은 근데, 좀 정적이고 사회 의제에 대해서 의제를 모아가는 과정이 일본이 훨씬 더 어렵죠 사실은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데 대해서 빠르고 또 그때 빨리 있죠. 옥바라지 골목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철거 강제 집행이 돼도 다시 시작할 뭐 어떤 계기 같은 게 한국에 마련된다는 점에서 역동적일 수 있죠. 그런 점일 수도 있죠. 일본은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일본은 불가능한가요? 완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거의 없나요? 그건 결국에는 법에 거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뭐 법으로 그렇게 정해지면 저항을 잘 못하. 잘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이제 당사자들도 시장은 고사하고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그 대신 일본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오래된 공간들을 보존한 하나의 원칙이 생겼죠. 일본은요. 사실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보다도 이제 이런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네. 오래된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일본에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골목의 그 앞줄은 다 전통 공간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아파트를 짓든 뭐 오피스를 짓든 이렇게 최소한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문제에 이제는 잘 나타나지 부딪히지 않고 또 일본 도시계획이 우리하고는 일본은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보다는 좀 더 선진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실적인 문제는 요새는 잘 안 문제를 잘 일으키진 않으나 네. 그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심심한. 네. 아니 그 한국 사회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자꾸 기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랑은 조금 다른 시각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음 대통령 반기문 되나요? 뭐 이런 거 우리 미래라는 거 생각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는 그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그게 그 서대문- 상상력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만 생각하는 경향이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럼 반기문 말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뭐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잘하는데 이런 걸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 이를테면. 한국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미 언분이라든가 그런 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대의미 언분으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너무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대의미 언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본인도 무리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그 바라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도 네. 결국에는 자꾸 대의미 언분만 내세우려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빠라지에 대해서도 잘 보지 못했던 거고.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산산력이 네.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 봐왔던 것들만 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성찰이기도 하네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는 게. 그렇죠. 일상의 소소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세계에 대한 전망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이고요,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이 날씬한 분은 아니잖아요. 배가 좀 나오신 분이죠. 그렇죠. 뭐 많이 드셨을 텐데 네. 누군가가 그걸 했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끝까지 네. 경돌장 마지막 순간까지. 네, 김구 선생은 그 백범 일지에도 나옵니다. 음식을 많이 드셨다. 네. 이렇게 음식을 좋아한다. 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렇죠. 위대한 분. 네. 하여튼 탈옥도 하셨고. 뭐 탈옥이야 이순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새로운 상상력이 정말 21세기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상상력이 아닌가 싶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후지 다케시 선생님과 만나 뵙습니다. 시간은 언제나처럼 훌쩍 지나서 1시간이 넘었는데요. 우리 후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인사도 나눠주시고 아니면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긴 한데요. 그 오빠라지 골목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요. 이 문제가 오빠라지 골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그런 사소한 역사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현장에 와주시는 게 제일 좋죠. 아무 때나 가도 됩니까? 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주말에 근데 뭐 새벽 3시에 온다고 하면 다 자고 있을 네, 거니까 네.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보통 낮에- 사람들 활동하는 시간에 네, 네. 낮이나 저녁 밤에 가면 네, 항상 거기 천막에 있습니다.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기운 내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관심 갖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거기 와서 뭐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네. 아무래도 힘이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서 작가님. 예, 저는 사실 오빠라지 골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런데 복잡한 얘기를 다 떠나서 그 하나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한 도시가 사라지는 일과 같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죽은 도시입니다. 기억에 관한 서울은 죽은 도시입니다. 서울은 몇 살이냐고 말하냐면 서울은 50살 정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은 서울 2000년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억을 서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은 적어도 서울을 120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120살 먹은 우리 고향 서울을 사라지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언제든지 개인도 그렇지만 민주화운동 아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망각인 우리를 복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혼이 없는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는 것은 우리 도시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서대문 형무소,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과 그 길 건너편에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이름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름조차 갖지 못한 그 골목을
거기에 차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서대문구, 하나는 종로구에 있다는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는 체제이고 하나는 체제에 대한 저항과 연대였습니다. 하나는 남성들만의 역사, 잘난 사람들만의 역사, 억압의 역사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하나는 여성의 역사, 이름조차 역사가 기억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사.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사. 우리가 다 모두가 엄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잘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정말 이런 옥바라지 골목 챙기는 것부터 21세기 역사를 새로 써야 되겠다. 그게 망각을 거스르는 일이고 잘 기억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고 그러면서 후지희 선생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